자, 이번 시간은 자,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 네, 건축 행위하고 네, 대수선 행위를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될 거고요. 하기 전에 여러분 교재 그 213페이지 보면은 네, 건축법상 주요 구조부가 나와 있죠. 이 주요 구조부는 단순한 암기 사항인데 시험에 출제가 자주 돼요. 그래서 주요 구조부 용어 정의 잠깐 설명드리고 네,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주요 구조부죠. 네, 건축법상 주요 구조부, 건축법상 주요 구조부에 대한 용어죠, 용어. 건축법상 주요 구조부가 무엇인지,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요, 법률로. 그래서 법으로 정의된 그대로 하셔야 되죠. 네, 건축법상 주요 구조부라 하면, 네. 자, 여러분 교재에 여러분 밑줄 그시면 되죠. 내력벽이죠. 내력벽. 내력벽. 그 다음에 기둥, 내력벽 기둥. 그리고 바닥, 건축물의 바닥이에요. 바닥.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붕틀. 그리고 주계단 이렇게 됩니다. 이 5개, 6개죠. 이 6개를 건축법상 주요 구조부라 그래요. 그래서 보가 무엇인지, 내력벽이 무엇인지 단어 시험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건축법상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는 이 구조를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내력벽, 기둥, 바닥, 지붕틀, 주계단을 건축부에서는 주요 구조부라고 한다. 여기까지만 암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사익기둥이라든지 지하층 바닥이라든지 차양이라든지 작은 보 등은 주요 구조부에 해당합니까? 제비입니까? 주요 구조부가 아니다는 거죠. 아닌 것은 그냥 읽어놓고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는 이 구조물은 꼭 암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이거 암기할 때 이렇게 오시죠. 내력벽이죠. 기둥이고. 그러면 뭐죠? 내기, 바보지. 내기하면 바보 될 수도 있죠. 내기, 바보지. 그렇게 오시고, 어디에서 내기하면 바보 되죠? 네, 주계단, 계단에서 그렇게 오십시오. 앞으로 계단에서 내기하면 뭐가 되죠? 바보가 됩니다. 내기, 바보지. 그렇게 암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내력벽이 무엇인지, 나머지는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내력벽하고 보는 잠깐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 내력벽을 여러분 교재에 보면 한자를 적어뒀죠. 이 내자가 견딜 내자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제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네, 뭐죠? 이거? 참을 인자죠. 인내죠. 인내. 참고, 견디겠다. 책상에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이런 거, 한두 번 적어놓고, 작심삼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견딜 내자입니다. 견딜 내. 그러면은, 력은 이제 힘력자를 쓰겠죠. 그리고 이제 벽이잖아요. 그래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벽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자, 잠깐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이게 기둥이에요. 기둥이고 이쪽이 이제 건축물의 바닥면이잖아. 건축물의 바닥면이고 이제 지표면이고 그렇게 합시다. 건축물의 바닥면이고 자, 이게 이제 기둥이잖아요. 기둥이면은 그 기둥과 기둥을 위에서 이렇게 이어주는 거 있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이것을 보라고 합니다. 보. 여러분 대들보 많이 들어보셨죠? 대들보. 대들보는 건축물의 가장 중심이 되는 기둥 두 개를 이어주는 게 대들보예요. 그럼 그 대들보가 떨어지면은 기둥 두 개를 연결하는 고리 부분이 떨어졌기 때문에 건축물은 와르르륵 무너지겠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상징하는 게 대들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붕을 얹기 위해서 석가래와 같은 그 구조물을 놓게 됩니다. 지붕을 얹기 위한 구조물, 석가래와 같은 구조물을 지붕틀이라 그래요. 지붕틀 그렇게 합니다. 지붕틀이고 그 석가래 지붕틀 위에 이제 이렇게 지붕을 얹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붕 그렇게 되죠. 네, 지붕이고 그리고 이제 그 보 아래에 기둥과 기둥 사이에 보 아래에 벽을 쌓게 되잖아요. 이렇게 벽을 쌓게 되는데 이 벽이 있잖아요. 이 벽이 철근 들어가는 콘크리트 구조로 된 벽이에요. 그럼 철근 들어가는 콘크리트 구조로 된 벽은 단단하기 때문에
위에 보라든지 지붕을 받쳐줄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이것을 내력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여기에서 우리 강의실 벽 중에서 콘크리트 구조로 된 벽이 있죠. 그 벽은 내력벽이고, 그리고 이제 저쪽 강의실과 이쪽 강의실을 구분하기 위한 칸막이 벽이 있죠. 그 칸막이 벽은 조립식으로 스코보드로 만든 벽이기 때문에 그 위에 보나 지붕을 받쳐줄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저런 벽은 이제 비내력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벽은 내력벽과 비내력벽이 있는데, 건축법상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는 것은 비내력벽이 아니고 내력벽만 주요 구조부에 해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둥, 바닥, 보호 아시죠? 지붕틀 아시고요. 주계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기, 보지, 주계단.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을 건축에서는 주요 구조로 한다. 종료 꼭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암기방 곧 내기, 보지. 어디에서? 계단에서. 그렇게 하시면 되죠. 아니, 아직까지 여유가 좀 시간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고 갑시다. 우리 여기 여러분 남산이에요. 서울의 남산이라고요. 남산이고, 남산 가면 이제 계단이 있잖아요. 그죠? 남산에다 계단, 공원에 가면은 보통 이제 계단이 있게 되죠.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이에요. 남산에 있는 계단입니다. 계단이에요. 자, 이렇게 계단이 있으면은, 자, 여러분, 이 계단 입구에 이제 연인끼리 데이트하다가 남산에 이제 데이트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연인끼리 그 계단 입구에 서면은 계단 아래에서 이 계단에 누가 먼저 올라가게 갈지를 이제 가위바위보로 게임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가위바위보, 오빠가 이긴 거예요. 몇 칸 가죠? 10칸. 오빠는 하나, 둘, 셋 올라가죠. 이렇게. 여자친구는 혼자 남았잖아. 가위바위보, 오빠가 또 이긴 거예요. 그럼 이제 5칸 올라가죠. 하나, 둘, 셋, 넷, 5칸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오빠는 한 번만 더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그럼 옆 밑에 있는 여자친구는 그대로 서가 있을까요? 따라올까요? 막 따라오면서 앙탈 부리고 이렇게 놀게 되잖아. 그죠? 네. 그러면은 데이터는 자기들끼리는 재밌는데 남들이 보면은 뭐죠? 바보죠. 그래서 주계단, 계단에서 내기하면은 바보 된다. 내기, 바보지. 어디에서? 계단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재밌죠? 나 혼자만 재밌구나. 자, 건축법상 주요 구조부였습니다. 자, 용어 정의 하나 해드렸고요. 그 밑에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 한옥 등은 참고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왼쪽에 금필 용적률도 우리 그 국토계획법에서 그 용도지원에서 금필 용적률 할 때 금필 용적률 연면적 다 설명 다 드렸었죠. 네. 1월 달에 다시 설명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14페이지 책잘 넘겨가지고 리모델링 나와 있어요. 이 리모델링은 건축에서는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출제를 하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못 봤고,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주택법에 가면은 리모델링이 아주 중요해서 주택법상 리모델링을 학습할 수 있도록 그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 건축물도 아직 용어 정의 그렇게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아직 안 해드릴 것 같고요. 이제 215페이지 오셔가지고 자,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를 공부합니다.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행위. 아까 우리 앞 시간에 건축법 적용을 받는 대상물은 세 가지죠. 건축물, 대지, 공작물. 건축법 적용을 받는 대상 행위는 뭐가 있죠? 그렇죠. 건축 행위가 있죠. 건축, 대수선, 그리고 용도 변경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그러니까 건축 행위, 대수선 행위, 용도 변경 행위를 건축주가 하면은 마음대로 할 수 없죠.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건축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이제 그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법에서 규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용도 변경은 자, 오늘 설명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기본 이론을 할 때 1월 달에 설명드릴 것 같고 오늘은 건축 행위와 대수선 행위 위주로 강의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건축법상 건축이 무엇일까요? 건축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 건축법 적용을 받는 행위. 자, 건축입니다. 자, 건축이 무엇일까요? 자, O와 X로 답을 합니다. O, X로 답을 하십시오. 자, 건축이라는 것은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이다.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건축이다. O입니까? X입니까? 네, X죠. 건축법상 건축이라는 것은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게 아니고요. 자, 여러분 교재 같이 봅니다. 건축법상 건축이란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하는 것을 건축이라고 한다. 라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법칙 안에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건축이다. 이건 국어적인 의미로 하면 빵점이죠. 1점을 줄 수도 없고 법이 규정한 대로 건축법상 건축은 신축, 정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이 5개를 건축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신축부터 공부를 하셔야 되죠. 자,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을 건축이라고 하고 그 건축 행위를 하면은 건축법칙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 건축 행위는 건축주가 임의로 할 수 없고 건축부의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특례로서 신고를 해야만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런 거구나. 허가받거나 신고해야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신축부터 같이 보시도록 할까요? 자, 신축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할 텐데, 여러분, 자, 신축이죠? 신축이라는 것은, 자, 건축물을 새로 축조하는 것이다. 그럼 틀려요. 새로 축조하는 게 아니고요. 자, 신축의 개념, 신축이 무엇인지를 우리 건축법에서는 2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자, 신축이라 하면 여러분 교재 보셔야 되죠. 215페이지고요. 자,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여기까지 밑을 쭉 그십시오.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신축입니다. 여기까지가 신축의 개념 1개예요.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그리고 가로 안에 봅니다. 2번째 줄 가로 안에 밑줄 쭉 그십시오.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도 신축이 돼요. 신축. 그렇게 해서 신축은 몇 개죠? 2개로 개념이 정의됩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이제 저를 보세요. 자,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죠. 건축물이 없는 대지니까 나대지잖아. 자, 이렇게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합니다. 이것을 신축이라고 합니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면 신축이 되죠. 그리고 2번째,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입니다. 부속 건축물, 그러니까 종전 건축물이 있는데 주된 건축물입니까? 부속 건축물입니까? 부속 건축물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렇게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축조합니다.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면 이것도 신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에 건축물을 축조하거나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면 이것을 신축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2가지로 개념을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에 건축물을 축조하거나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면 그것을 신축이라고 하고 그 신축은 건축법상 건축이 되고요. 그 건축을 하려면 허가를 받는다. 그래서 건축법에 가서 집 지으면 허가받고 집을 짓는 거예요. 건축 허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모든 건축물이 건축에 허가받는 것이 아니고 일부 건축물은 신고하면 건축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2번째, 증축입니다. 증축, 신축, 증축 그렇게 되죠. 증축. 자,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자, 동그라미 합니다. 건축 면적, 연면적, 높이 동그라미 합니다. 자, 건축 면적과 연면적과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 이것을 증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증축이라는 것은 자, 건축물이 있는 대지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잖아요. 자, 이렇게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다가 건축물을 다시 축조합니다. 다시 축조하면은 새로 축조된 것만큼 이만큼 건축 면적이 증가되잖아요. 이렇게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자, 건축물을 축조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축조하여서 자, 4가지 이걸 외우셔야 돼요. 건축 면적이 증가되거나 연면적의 증가가 있거나 그리고 층수 또는 높이 층수 또는 높이가 증가됩니다. 이것을 증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증축이 되기 위해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있는 대지
종전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 면적이 증가되거나 연 면적이 증가되거나 층수 또는 높이의 증가가 있어야 되죠. 몇 개죠? 4개. 이 네 개 중 하나 이상의 증가가 있어야 증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히 건물을 크게 축조했다고 해서 증축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따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그 신축과 증축을 구별하는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뭘까요? 신축과 증축을 구분하는 가장 핵심 키워드는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건축으로 축조하면 신축이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을 축조하면 이 넷 중 하나가 대부분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그것이 뭐가 되죠? 증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없는 대지에 축조하면 신축, 있는 대지에 건축물 축조가 이루어지면 네, 증축 그렇게 되죠. 없는 대지, 있는 대지가 신축과 증축을 구별하는 네, 핵심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제, 개축이죠. 네, 개축. 자, 여러분 교재 읽어드리고 다시 설명합니다. 자,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철거 동그라미 합니다. 기존 건축물 전부나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철거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대지 안에, 자, 밑줄 긋습니다. 종전과 동일 규모 범위, 종전과 동일 규모 범위 안줄 긋죠. 종전과 동일 규모 범위 안까지 밑줄 긋습니다. 종전과 동일 규모 범위 안에서 그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면 이것을 개축이라고 합니다. 자, 개축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개축이란, 자, 건축물을 고칠개자 쓰겠죠. 한자로 쓰면. 그래서 뭐 고칠개자 이렇게 써서 건축물을 고쳐서 새로 고쳐서 축조하는 것, 그렇게 하면 빵점이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 국어적 의미가 아니고요. 자, 개축이라는 것은, 자, 종전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합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여러분, 그 철거라고 하는 개념은 자연적인 겁니까? 인위적인 겁니까? 그렇죠. 인위적 철거죠.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건축주가 종전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한 거죠. 전부 철거할 수도 있고 일부 철거한 수도 있고요. 이렇게 건축주가 종전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가 뭐죠? 종전 건축물이 철거된 대지입니다. 그 종전 건축물이 철거된 대지에 철거된 종전 건축물과 같은 규모죠. 동일 규모 철거된 종전 건축물과 동일 규모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가 이루어지면 이게 개축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여러분 24평 단독주택이 있었다고요? 몇 평이죠? 네. 종전 건축물이 24평 단독주택이 있었다고. 그럼 건축주가 이 24평 단독주택 전부나 일부를 철거합니다. 전부나 일부를 철거하고 그 철거된 24평과 규모가 동일 규모이거나 그 범위 안에서니까 규모가 같거나 작게 축조되면 개축이에요. 그죠? 근데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했습니다. 여러분, 전부 철거했다고요? 그럼 상상하십시오.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했으니까 이 대지에는 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대지잖아. 전부 철거하고 없는 대지죠? 네. 철거된 종전 건축물과 동일 규모 범위 안에서 축조가 이루어지면 개축이에요. 근데 전부 철거해서 없어졌죠. 없는 대지죠. 종전 규모보다 크게 축조하면 뭐죠? 신축이 되죠. 없는 대지의 축조하면 뭐죠? 신축이니까. 개념이 완전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전부 철거는 없는 대지다. 이렇게 상상을 못하면은 이 글자만 외워서 답을 찾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자, 기존 건축물 24평 있었는데, 예, 그 기존 건축물 24평 일부를 철거합니다. 일부를 철거했다고. 일부를 철거하면은 있는 대지입니까? 없는 대지입니까? 일부가 남아있잖아. 12평만 철거했다고. 12평. 그러면 12평은 남아있잖아. 그 일부를 철거하고, 네, 철거된 종전 건축물과 같은 규모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가 되면은 그건 개축 맞아요. 근데 일부 철거하고 종전 규모보다 크게 축조했어. 그럼 높이나 면적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뭐죠? 증축이 되는 거라고. 전부 철거하고 종전 규모보다 크게 축조하면은 신축. 일부 철거하고 종전 규모보다 크게 축조하면은 네, 증축.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 개념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개축은 자, 인위적으로 기존 건축물 전부나 일부를 인위적으로 철거하고 그 종전 건축물이 철거된 대지에서 철거된 종전 건축물과 같은 규모, 즉 동일 규모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된 경우에만 개축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재축입니다. 재축. 다시 재쳐서 개축해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한다. 그런 의미인데 그건 국어적 의미고요. 근데 건축고서만 재축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자, 여러분 교재 같이 볼까요? 자, 재축이란 천재지변 또는 기타 재해에 의해서 멸실 동그라미 멸실된 대지에 개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부분은 개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 1월달에 기본서가 나오면은 네, 개정된 내용으로 네,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개정됐기 때문에 저는 네, 개정된 것으로 설명을 미리 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기존 건축물 전부나 일부가 멸실됐습니다. 멸실. 그 멸실은 인위적 멸실입니까? 자연적입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멸실된 거죠. 자연적 멸실이죠. 철거는 인위적 개짐이고 멸실은 자연적 개짐이에요. 네. 자, 건축주가 인위적으로 건축물을 철거한 게 아니고요. 건축물이 자연재해 등으로 자연적으로 멸실됐다고. 그 대지에 기존 건축물 전부나 일부가 멸실된 대지에 자, 첫 번째요. 자, 멸실된 종전 건축물과 멸실된 대지의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데 그 멸실된 종전 건축물과 네, 연면적 합계가 종전 규모 이하이고 기존 건축물 전부나 일부가 자연재해로 멸실된 대지에 네,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데 연면적 합계가 종전 규모 이하이고 그리고 동수, 청수, 그리고 높이. 몇 개죠? 세 개죠. 이 세 개를 각각 외워야 됩니다. 자, 건축물의 동수, 가동, 나동, 101동, 102동, 동수, 청수, 높이가 종전 규모 이하여야 됩니다. 종전 규모 이하이면은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은 그것은 재축이 돼요. 기존 건축물 전부나 일부가 자연재해 등으로 멸실된 대지에서 자, 건축물을 새로 축조하여 연면적 합계가 종전 규모 이하이고 연면적 합계가 종전 규모 이하이면서 동수, 청수, 높이가 종전 규모 이하이면은 재축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혹시 동수, 청수, 높이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범령과 조례에 적합하면은 법령과 조례에 적합하면은 네, 이것도 네, 재축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때 법령은 네, 건축법과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법이 건축법이잖아요. 건축법과 그 시행령 그리고 네, 각 시군 네, 건축 조례에 적합한 경우에는 동수, 청수, 높이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네, 이것은 재축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좀 어렵지만 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연습을 하셔서 여러분 것을 만들어 가셔야 되고요. 지금은 이제 입문 과정이니까 처음 듣는 거죠. 앞으로 1년 동안 반복하면서 또 이것을 문제로 만들어서 연습하고 이렇게 네, 여러분이 이 개정된 개념에 익숙하고 완전히 이해가 될 때쯤 네, 시험장에 가기 때문에 일단 입문 과정은 가볍게 한번 들어보는 게 좋죠. 전부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괜찮은 거죠. 입문 과정이니까 앞으로 계속 반복하게 되니까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전이죠. 자, 이전. 여러분 그 건축법상 건축이라는 신축, 정축, 개축, 재축까지 했죠. 그리고 이축이 아니고 뭐죠? 이전이죠. 이전. 그 지금 우리는 건축법을 공부하는 법.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건축이라는 개념을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으로 법으로 규정한 거예요. 근데 가끔 이렇게 질문해요.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왜 이축이 아닙니까? 국회에서 이전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전이죠. 이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이 뭐죠라고 물어보면 돼요, 안 돼요? 이것은 개념이 없다니까, 건축법에. 건축법에 이 축이라는 개념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축이 뭐죠라고 물어보면 잘못된 질문이잖아요. 건축법에서는 이 축이라고 합니까? 이전이라고 합니까? 이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전이 무엇일까요? 자, 이전 여러분 교재 보십시오. 자, 이전이라는 것은 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밑줄 쭉. 자,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동일되지 않은 밑줄 쭉. 동일되지 않은 밑줄 쭉. 그리고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밑줄 쭉.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자, 디귿해서 기역, 니은, 디귿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뭐가 되는 거죠? 네, 이전이 됩니다. 자, 이것을 그림을 그리면 너무 쉬워져요. 그래서 자, 앞에 집중하십시오. 집중하시고요. 보셔야 돼요. 밑에 그려둔 그림을 보면 어렵죠? 네, 그건 나중에 보시고요. 일단 제가 그려드리는 그림을 네, 이해하셔야 되죠. 자, 이게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대지 안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은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습니다.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죠. 같은 대지. 그럼 같은 대지면 이 대지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돼요. 이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이렇게 옮기면 이게 이제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상상하면 너무 쉽다는 거죠.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깁니다. 이것을 이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상상하십시오. 이거 보고 상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건축물이 없는 다른 대지로 옮겼습니다. 뭐죠? 아니, 없는 대지의 축점이 뭐죠? 신축이잖아요. 그죠? 여기 보십시오. 건축물이 여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같은 대지입니까? 다른 대지입니까? 다른 대지잖아. 그러니까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이렇게 건축물이 없는 다른 대지에 옮겼다고 이렇게. 그러면은 없는 대지의 축점은 신축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물어볼게요.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건축물이 있는 다른 대지로 옮겼어. 뭐죠? 건축물이 있는 다른 대지로 옮겼어요. 뭐죠? 증축. 아니.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여기 건축물이 있습니다. 기존의 건축물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걸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이쪽으로 건축물이 있는 대지로 가져갔다고요. 그럼 이만큼 건축 면적이나 높이 등이 증가될 수밖에 없잖아요. 뭐죠? 증축이 되는 거죠. 완전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항상 상상하셔야 돼요.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건축물이 있는 다른 대지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이렇게 옮기는 것을 이전이라고 하고요. 이전, 재축, 개축, 정축, 신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건축부에서는 건축이라고 하고 그 건축 행위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허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허가를 받고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건축은 허가받는 게 아니고 일부 건축은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나중에 이제 점차 진도가 진행되면서 어떤 건축물은 허가받지 않고 신고로 건축이 가능한지 등은 나중에 여러분이 별도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런 거구나. 자, 우리는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 행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건축 행위는 몇 가지가 있죠? 5가지. 무엇이 있죠?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이 있습니다. 그 5가지 건축 행위를 하려면은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가받고 특례로서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수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217페이지죠? 네, 217페이지에서 대수선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들이 학습할 주제는 대수선입니다. 건축법상 대수선 행위를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건축물을 수선하는 거고요. 크게 수선하는 거죠. 크게 건축물을 수선하면은, 예를 들면은, 콘크리트로 된 벽, 단단한 벽체 있잖아요. 콘크리트 구조로 된 벽을 막 해체해버린다든지, 기둥을 뽑아버리든지, 이렇게 너무 크게 건축물을 수선하면은, 구조 안전상 문제가 유발될 수 있고, 건축물이 붕괴되면 많은 사람이 희생될 수 있고,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건축주가 이렇게 건축물을 너무 크게 수선하는
대수선하는 행위를 할 때는 이제 건축법에 의해서 이것을 이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그 행위를 하게 한 거죠. 바꾸기 가면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물을 크게 수선하는 행위를 건축주가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가해서 그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수선 행위도 건축법 적용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크게 수선해야 대수선인지 그 기준이 객관적이 되죠. 그래서 우리 건축부에서는 건축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5가지 규정하고 있듯이 우리 대수선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9개를 규정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건축법상 대수선으로 규정된 행위 9가지를 지금부터 같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9가지를 다 지금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상징적으로 한 2개 정도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첫 번째 1번 내력벽을 대수선이란 내력벽을 아까 내력벽 배웠죠? 네. 보라든지 보호 그리고 지붕을 받쳐줄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벽은 내력벽이 되죠. 이 내력벽을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여러분 교재 보시면 되죠.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나 뒤에 다 끊어버리십시오. 여기까지가 대수선이에요. 내력벽의 벽면적을 증설하고 해체하면 대수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입주할 때 가끔 아동방을 확장하거나 거실 면적을 이렇게 확장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 있죠. 그때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로 된 벽을 잘라내면은 뭐죠? 내력벽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콘크리트 구조로 된 내력벽을 이제 아동방 확장하려고 잘라내면은 그것은 여러분은 무슨 행위를 하는 거죠? 대수선 행위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원칙대로 구청에 가서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하든지 아니면 신고 대상이라면 신고를 하고 그 행위를 하셔야 돼요. 근데 내력벽 해체하면서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콘크리트 구조로 된 벽을 잘랐고 나중에 지진으로 건축물이 조금 흔들렸는데 아파트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그 붕괴의 원인을 조사하겠죠. 그죠? 조사해가지고 허가나 신고 서류가 없으면 여러분은 허가 받지 않고 내력벽 해체, 철거한 법적 책임을 여러분 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고객이 아파트 입주하고 할 때 내력벽 해체를 할 정도로 크게 이제 리모델링 한다든지 수술을 개인적으로 할 때는 이런 절차를 설명해서 여러분의 고객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대수선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걸 학습하는 거죠. 중개 업무에 필요하겠죠? 그래서 학습하는 거예요. 자, 내력벽의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그 다음에 내력벽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건축법에서는 대수선입니다. 내력벽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 변경하는 것도 대수선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대수선이다. 문제 되겠습니다. 준비됐죠? 네, 문제 될 거예요. 내력벽의 벽면적 20제곱미터를 해체하면 대수선이다. 오, 믿겠습니까? 오죠. 아니, 내력벽의 벽면적 20제곱미터를 해체했잖아요. 수선하고 변경할 때는 얼마?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 변경의 대수선이에요. 근데 증설하고 해체는 뒤에 30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증설 해체할 때는 5제곱미터를 하든 10제곱미터를 하든 20제곱미터를 하든 전부 대수선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아까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나뒤에 끊어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까지가 대수선이에요. 그리고 내력벽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 변경하는 것도 대수선. 그래서 수선하고 변경할 때는 얼마 이상? 30제곱미터 이상이 필요하지만 증설 해체는 증설 해체 그 자체가 대수선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할까요?
기둥을 원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 두 개만 배워두면 여러분이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또 1, 2월 기본 이론 과정 등에서 다시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게요. 여러분 기둥을 증설하거나 기둥을 해체하거나 여기까지 대수서예요. 기둥을 증설 해체하거나 여기까지 대수서입니다. 나 뒤에 끊어버려야 되죠. 그러면 기둥을 증설하고 해체하면은 대수서예요. 이때는 개수하고 상관없는 개수. 증설하고 해체하면 대수서예요. 그러니까 한 개를 하든 두 개를 하든 다섯 개를 하든 기둥을 증설 해체하면은 대수서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 강의실에 저기 기둥 있잖아. 그저 큰 기둥을 건축주가 와서 하나 뽑아버리면은 기둥 해체가 되잖아요. 대수서행위예요. 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주가 자기 건물이어도 기둥 뽑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둥을 3개 이상 수선하고 변경하는 것도 대수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도 대수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선하고 변경하는 것은 몇 개 이상? 3개 이상. 증설 해체는 개수하고 상관없이 대수선 그렇게 됩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뭐 틀릴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객관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보고 기억나면 되죠. 뭐 책도 뿌놓고 저처럼 암기할 이유는 없잖아. 그죠? 여기까지. 자, 건축법 적용을 받는 행위였습니다. 건축 행위, 대수선 행위에 대해서 학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용도 변경 있죠. 아마 용도 변경은 나중에 이제 이거 지금 우리 입문서에는 아직까지 편집돼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하기는 좀 그렇고요. 나중에 이제 기본 이론을 할 때 1, 2월 과정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18페이지 옵니다. 218페이지 오시면은 10번에 뭐가 나와 있죠? 그렇죠. 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도로. 이 도로에 대한 용어 설명을 잠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게요. 건축법상 도로는 나중에 실무에서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도로에 대한 정확한 개요가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네, 도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건축법상 도로죠. 네, 건축법상 도로라 하면 여러분 이 도로도 이제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도로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도 뭐 고속국도법상 네, 고속도로가 있겠죠. 또 국도법에 의해서 국도도 설치되잖아요. 그다음 또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지방도도 있고 뭐 이렇게 도로도 무지 많아요. 그리고 또 개인이 허가를 받고 개설하는 사도도 있고 뭐 그죠? 네, 많다고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도로는 뭐죠?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건축법상 도로. 이걸 글자를 외워서는 진짜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할 수도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 똑같은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반복해 드려서 앉아서 버티면은 내년 7월달에 문제풀이 할 때쯤 되면은 네, 도로에 대한 개념이 익숙할 수 있도록 계속 같은 그림으로 네,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축법상 도로라 하면 이렇게 되죠. 자, 건축법상 도로는 일단은 오늘은 네, 기본적인 거 원칙 위주로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이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자, 일단은 보행, 사람이 다녀야 됩니다. 보행과 보행, 사람이 다녀야 되죠. 보행과 그리고 자동차, 차량 통행이에요. 차량 통행, 보행과 차량의 통행이 모두 가능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행과 차량 통행이 모두 가능한 소요 너비가 4m, 소요 너비가 4m 이상인 도로와 그리고 그 예정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원칙이에요. 암기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때 이제 보행은 있잖아요. 이 보행은 건축법상 도로가 되기 위한 필수입니다. 필수. 그러니까 보행은 반드시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차량 통행은 네, 상대적 요건이에요. 상대적 요건이고 보행은 절대 필수 요소고 그래요. 그러면 보행은 가능한데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있어요. 필수 요건, 절대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근데 차량 통행이 가능하더라도
네, 필수 요소인 보행이 불가능한 도로는 건축구상 도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동차는 다니는데 보행이 법에 의해서 금지되면은 자동차 전용 도로잖아. 그러니까 자동차 전용 도로는 보행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건축구상 도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른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없고 고속도로나 그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잖아요. 그 자동차 전용 도로에만 접하고 있는 대지, 자동차 전용 도로에만 접하고 있는 대지는 건축법상 맹지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게 돼요. 원칙적으로요. 네. 자, 아무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모두 가능해야 되고요. 왜 건축법상 도로에 소유되면 4m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고 법을 만들냐면은 보행이 가능해야 되죠. 사람이 한 사람이 보행하기 위해서는 편안하게 보행하기 위해서 1m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에서. 그리고 차량이 통행하기 위해서는 몇 미터가 필요하죠? 3m. 그래서 사람도 다니고 자동차 통행도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람 몫이 1m, 차량 통행 몫이 3m. 그래서 건축법상 도로는 최소 4m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입법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모두 가능한 소유너비 4m 이상 도로와 그 예정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함이 원칙이다. 일단 여기까지 오늘 원칙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으로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는 경우하고 또 막다른 도로가 네,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는 경우 이런 것은 이제 1월달에 1, 2월에 또 기본 1을 하면서 차츰 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단 2교시 수업은 네, 여기까지예요. 네.